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건설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회계가 뭐니에 조선이나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 회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설업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제 몇 개를 따왔는데요. 보시면 40년 뒤로 후퇴한 건설 경기 시멘트 수요가 1980년대 수준으로 그렇게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 분양은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을 말하는 거죠. 뭐 준공 전에 그 미분양도 문제이긴 한데 준공을 다 하고 나서도 분양이 안 된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남 럭셔리 주택도 통째로 팝니다. 불 꺼진 단지 지방 넘어 서울로 확산. 건설업과 관련된 최근의 뉴스 보도들 중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성 미분양 또는 뭐 지방 큰일 났다. 또 시멘트 수요가 1980년대 수준으로 급락했다. 굉장히 암울한 잿빛 기사들밖에 없는데요. 왜 지금 현재 건설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이 건설업의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설 지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설사들은 올해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상황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평 3사가 내놓은 리포트 제목만 해도 굉장히 우울한 내용들이 많죠. 우선은 한신평 한국신용평가 리포트 제목을 보면 장기화되는 업황 부진, 커지는 유동성 우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평 벼랑 끝 건설업 신용도 모니터링에서 조정으로, 다시 말해서 신평사들이 이제는 건설업에 대해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신평 등급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지금 리포트 제목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신평 나이스 신용평가 부동산 양극화 속 저하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하락해 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재무 부담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수익성 하락은 왜 일어나고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분양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사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외 프로젝트, 해외 사업에서 예정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들의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수주를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의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산출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의 원가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입찰 금액은 이제 도급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건설사가 예상했던 예정 원가는 1억 원이니까 이 공사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입찰 수주할 때 건설사가 한번 뽑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환율 변동에 의해서 예정 원가는 이렇게 변동되는 거거든요. 1억 2천만 원 받기로 하고 시작한 공사였는데 원가 예정 원가가 처음에는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 공사는 똔똔이 되는 거고 예정 원가가 1억 3천만 원으로 변동됐다. 그러면 이 공사는 이제 적자 공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부담이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을 하면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건설사들이 원가를 투입을 해서 공사 원가를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을 주건 안 주건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매출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발생을 시키죠. 나중에 매출 채권 청구를 해서 발주처한테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발주처로부터 결제가 빨리빨리 제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대금 회수가 더디거나 제대로 안 돼서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분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운전자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매출 채권이 빨리빨리 회수가 되면 운전자본,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 공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자체 그 조달 자금 부담이 크지가 않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에 그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건설사가 자금 여력이 시원치 않으면 이렇게 차입금이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딱 두 가지로 딱 보자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무 부담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미분양 주택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 능력 1위에서 5위 업체, 그러니까 건설 외의 사업 비중이 큰 회사들, 삼성물산이나 한화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50위권의 시공 능력 건설 업체들을 기준으로 한국신용평가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자, 이 그 막대 그래프가 그 미분양 주택 수인데, 이 미분양 주택수 레벨이 엄청나게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때는 낮았는데 2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막대 그래프가 쭉 올라가 가지고 이 높은 수준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더 큰일 났냐면 요 검은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은 선이 이게 준공 후의 미분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악성 미분양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이 숫자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 주택 수의 전반적인 레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위권 시공 능력 1위에서 50위 건설사의 매출 채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절대적인 그 매출 채권의 규모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24년도 말 기준으로 45조 7천억까지 건설사의 매출 채권이 증가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이 그래프는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채권 비중이거든요. 이게 26%, 28%, 30%까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의 절대 금액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채권의 비중도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신용평가가 자기네 그 회사 등급을 보유한 13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공사비 지수를 뽑아봤습니다. 이 파란 선이 건설공사비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21년 이후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도를 거치면서 공사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년도에서 22년도 공사 원가 급등기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사를 진행을 하던 도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대된 원가 부담을 발주처에 전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데, 원가 급등한 원가를 발주처로부터 받기로 한 그 도급 금액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전가를 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가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의 합산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지나면서 수익성이 팍팍 떨어지죠.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6.7에서 4.2, 2.2, 0.4까지 너무너무 뚜렷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분양 성과가 저하됐다.
그것도 이 그림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이 파란색이 민간 아파트의 그 전국 기준 초기 분양률 추이인데,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다가 23년도 초부터 좀 이렇게 회복되다가 또 24년도 들어와서 그 초기 분양률이 이렇게 또 형편없이 떨어지다가 뭐 최근에 와서는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빨간 선입니다. 이 빨간 선은 지방 기준입니다. 지방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추이인데, 이 파란 선, 이 전국 기준을 지방에서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이 파란 선 밑에서 이 빨간 선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그 초기 분양률보다는 지방의 초기 분양률 추이가 계속해서 낮았는데, 한때는 23년도 초에는 보면 이게 40%도 안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뭐 올랐다고 해서 거의 뭐 한 70%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거의 뭐 한 60% 밑으로 뭐 50% 수준으로 형편없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만은, 지방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추이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방 프로젝트가 많은 건설사들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증가의 주요 이유가 뭐냐? 크게 봐서 전문가들은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신용평가에서도 세 가지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준공이 임박한 물량의 집중.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공사비 상승. 공사비는 상승했는데 발주처로부터 이 상승한 공사비를 보전을 받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매출 채권 회수가 빨리빨리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분양 경기의 부진, 지방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매출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인데, 제일 첫 번째로 지목된 준공이 임박한 물량의 집중,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설사들의 자금 수지가 뭐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조금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 제시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분양 대금 들어오는 것을 바탕으로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지급해주는 그 이른바 분양불 구조로 가정을 한 그림입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분양 대금 들어온 거에 맞춰서 공사 대금을 지불해주는 분양불 구조를 가정한 그림인데,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초기에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 10%를 냅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10%씩 6번에 나눠서 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렇게 나눠서 중도금을 60%를 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그 준공 시점에 가서 잔금 30%를 내게 되죠. 자, 이렇게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건설사의 공사비는 꾸준하게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건설사의 공사비 이 아래에 있는 이 분홍색 막대는 일정하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녹색선이 뭐냐면 건설사의 누적 자금 수지입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고 건설사는 또 그 공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 건설사의 누적 자금 수지가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건설사가 투입하는 자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중도금이 본격적으로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이 그 공사 대금 회수를 쫙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자금 수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거의 똔똔 수준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확 내려가죠. 왜 내려가냐면, 자, 중도금은 이제 납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중도금 납입이 끝나고 잔금 30%를 낼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이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 잔금을 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계약자로부터 분양 계약자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빈틈, 이 공간에서는 건설사가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적 자금 수지가 훅 떨어지다가 이제 잔금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가서는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는 건설사들은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매출도 인식하고 매출 채권도 인식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건설사들의 그 자금 그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건설사들이 이렇게 준공이 임박한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자금이 후달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매출 채권은 계속 그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회수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설사에 따라서 이렇게 준공이 임박한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매출 채권이 증가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특정 건설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은 건설사들의 준공 임박한 물량들이 집중이 되어서 많은 건설사들이 자금이 좀 후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표시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사들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준공 시기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게 24년 2분기거든요. 24년 2Q, 3Q, 4Q,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25년 1Q, 2Q. 이 시기에 준공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 시기에 지금 준공이 물려 있는 겁니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5년도 상반기까지 이 준공 시기가 잡힌 이 프로젝트들이 건설사들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4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출 채권 증가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캐시플로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 말하는 뭐 1군 건설사, A급 이상 대형 건설사들은 이 기성불 공사보다는 분양불 공사 비중이 높습니다. 이 기성불 공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공사를 했으니 돈을 다오.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만큼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이만큼 진행시켰으니 돈을 다오 이런 식으로 청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발주처가 뭐 감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오케이 뭐 공사가 이만큼 진행됐구나 하고 공사 대금을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기성불 공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분양불 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양불 공사는 분양 실적에 따라서 공사 대금의 회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면 건설사도 먹을 게 많은 겁니다. 수익률도 이렇게 높고 근데 분양이 죽을 쓰게 되면 건설사도 그냥 쪽박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률에 따라서 분양 실적에 따라서 공사 대금의 회수 규모가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거 이걸 이제 분양불 공사라고 하거든요. 이 분양불 공사를 하는 거는 이거는 A급 이상의 대형 건설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아주 탄탄한 회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지었어 그러면 이게 내가 분양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판촉 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분양을 우리가 잘 시킬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분양불 공사를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건설사들은 웬만하면 기승불 공사 그냥 우리가 뭐 요만큼 공사했으니까 공사 대금 다오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지만 이걸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불 공사는 단점이 뭐냐?
분양이 안 되면 이 박살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률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방은 되게 안 좋고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분양률 수치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준공 프로젝트가 뭐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준공 이렇게 되고 나서 잔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매출 채권 그 결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조한 분양 경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나가지고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매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급 이상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 채권 증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양불 공사에서 비롯된 매출 채권 증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을 건설사들이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게 우발 채무거든요. 재무제표의 숫자로는 잡혀 있지는 않지만 언제 실제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가 될지 모르는 거. 이거 이제 PF 우발 채무인데 건설사들 재무제표의 주석 설명란에 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발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게 나타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건설사들이 지게 되는 PF 보증은 뭐냐면 시공사들에 대한 연대 보증, 또 시공사들의 그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거. 만약에 시공사에서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건설사가 시공사의 주 채무를 그냥 인수를 해주겠다는 거. 그다음에 자금 보충. 그 시행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건설사가 자금을 보충해주겠다. 뭐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든지 대여를 해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보충해주겠다. 사실 뭐 연대보증도 뭐 채무인수나 마찬가지죠.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연대를 해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니까. 이런 그 PF 보증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리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건설의 PF 보증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PF 보증이 좀 줄기는 줄었는데 절대적인 금액의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시면 이게 롯데건설의 PF 보증의 구성을 보시면 지금 롯데건설이 착공을 해서 분양률 75% 이상을 기록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한 5%밖에 안 됩니다. 한 5%밖에 안 되고 착공을 했으나 분양률이 75% 미만인 게 한 9% 됩니다. 대체로 분양률 75%가 기준이거든요. 분양률이 75% 정도 되면 공사대금 회수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분양률이 75% 밑으로 가게 되면 이거 공사대금 온전하게 다 회수할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데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미착공 프로젝트가 지금 많아요. 미착공 프로젝트가 보시는 것처럼 한 6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미착공 그 프로젝트가 있고 이 미착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PF 보증을 쓰고 있는 경우는 이 보증 리스크가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68%인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광역시가 33%입니다. 인천 경기가 37%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 관련된 그 지금 미착공 그 PF 그 보증 승계 이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PF 보증 금액은 뭐 작년 재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이 PF 보증의 구성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플러스 여러 개 지금 매장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폐점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펀드나 시행사들이 그 홈플러스 매장에 토지하고 건물을 지금 그 매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할 때 지금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롯데건설이 이 부동산 펀드나 시행사가 이 돈을 빌려서 홈플러스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보증이 지금 그 롯데건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PF 보증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착공 상태로 비중이 30%나 되니까 이런 롯데 같은 건설사들이 지방 비중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이 건설 경기가 풀리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건설 상황은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뭐 내년 이후를 전망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의미가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업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그 회계가 뭐니에 보면 뭐 건설업이나 조선업에 대한 그 소위 수주 산업에 대한 그 회계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이렇게 읽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같이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